여러분, 한국의 작은 섬들이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두려워하는 불침 항공모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화로운 섬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전략 이야기. 지금 실시간 감동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코 벨루치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국적의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유럽연합 안보위원회에서 20년간 군사전략 분석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과 군사기지를 분석하며 살아온 저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려온 한국의 이미지는 늘 비슷했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한 나라, 전쟁의 상흔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경제적 번영과 K-팝, 한류로 가득한 문화의 중심지, 그뿐이었습니다. 유럽 언론에 비치는 한국의 모습은 늘 평화와 경제 발전의 표본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브리핑룸에서 유럽연합의 군사전략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십 개국의 전략 분석 보고서를 빠르게 훑던 제 시선이 한국 울릉도 공항 활주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항이라 생각했지만 활주로의 길이와 폭, 그리고 주변 지형까지 자세히 살펴보니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객용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군사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활주로 길이 1.2km, 폭 36m. 그것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전술 활주로의 표준 규격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활주로 끝단의 방호벽과 주변의 지형 역시 군용기의 긴급 착륙에 최적화된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관광지라기보다는 군사기지의 위장시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한국이 이렇게까지?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해양방어 전략이라든가 섬 기지와 같은 단어와 어울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라면 모를까. 한국은 늘 자국 방어에만 집중하는 수세적 국가로만 여겨졌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다른 기억이 하나 스쳤습니다. 며칠 전 제 동료인 캐나다 출신의 외교 칼럼니스트 리사 그린필드가 한국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르코, 혹시 알고 있어요? 1990년대 러시아가 경제위기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러시아 협력사를 도와줬대요. 그때 삼성, 현대 같은 회사들이 현지 기업이 파산할까봐 마지막까지 남아서 건물도 안 뺏고 기다려줬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국제기업들의 생리는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도망치기 바쁜 것이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남아 우리의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현지 기업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리사의 이야기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맴돌던 중에 울릉도의 활주로 사진을 보며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나라는 군사전략적으로도 뭔가 숨겨둔 힘이 있는 건 아닐까? 유럽연합의 전략회의에서 한국은 늘 평화적 국가로 분류되곤 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방어적 태세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본 울릉도 활주로 사진은 한국이 방어적 태세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울릉도뿐 아니라 한국의 섬들에 대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울릉도뿐 아니라 다른 섬에도 비슷한 활주로가 있지는 않을까? 군사위성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공개 자료를 검색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흑산도와 백령도에도 울릉도와 거의 같은 규모의 활주로가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야. 제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리사도 한국의 경제외교 관련 기사를 분석하며 또 하나의 단서를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마르코, 러시아 고위 관료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은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묘한 진정성에 대한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서 직접 봐야겠다. 책상 위에 어수선하게 흩어진 보고서와 자료들을 정리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군사전략가로서 수많은 위장 전술과 숨겨진 무기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신비롭고 동시에 조용한 나라의 전략을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울릉도부터 시작해 한국의 섬들을 직접 밟아보고 그 숨겨진 메시지를 제 눈과 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 탐사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약하며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섬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전하는 조용한 경고장이 될 줄은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순간부터 저희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책상 위에서만 보던 지도와 군사위성 사진으로만 접하던 그 섬들을 실제로 밟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풍경은 마치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달리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시민들은 분주하게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이나 군사기지와는 전혀 무관한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불침 항공모함이 숨겨져 있을까? 제 마음속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울릉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작은 프로펠러기가 동해안을 따라가며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울릉도는 지도에서 보면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직접 눈앞에 다가온 섬은 상상 이상으로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제 머릿속은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그 활주로는 관광객용 시설이라기엔 규모와 설계가 너무도 정교했습니다. 길이 1.2km, 폭 36m의 활주로는 유럽 기준으로도 중형 전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충분한 규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활주로의 양 끝단은 해안 절벽과 이어지면서 마치 해상 방어선처럼 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옆에 배수구 구조, 인근의 도로 폭과 곡선, 주변 지형까지 모든 것이 군사적 상황에 대비한 듯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릉도 공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최진우 책임 엔지니어를 어렵사리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광 오신 건가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유럽연합 전략연구소에서 파견된 연구원입니다. 이 공항의 설계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도 잠시,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항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 기상 문제로 대형 비행기가 자주 뜨고 내리지 못해 활주로를 크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길이나 폭이 마치 군용 활주로 기준과 동일한데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 속에 담긴 의도된 무심함이야말로 한국식 전략의 본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용이라고만 말하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설계. 바로 그것이 한국의 조용한 경계선이자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울릉도 방파제 근처를 산책하며 활주로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분주했던 섬이었지만 해가 지자 금세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문득 이곳이 섬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문이 다시금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리사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삼성과 러시아 경제위기 이야기. 그녀는 러시아 경제위기 당시 삼성,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끝까지 협력사를 지원하며 건물을 담보로 잡지도 않고 기다려줬다는 이야기를 직접 취재한 내용을 담아보냈습니다. 마르코, 이 사람들 대체 뭐야? 보통 회사들은 경제위기 터지면 제일 먼저 도망치는데 한국 기업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기업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현지 직원들도 한국인들이 의리 있는 친구들이라고 말하던데 놀랍지 않아?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남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전략 분야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국가들의 방어 계획과 군사기지를 분석해왔지만 한국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의 일정이 끝나자 저는 바로 흑산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흑산도 역시 지도 위에서는 그저 작은 섬에 불과했지만 현장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섬 곳곳에 깔린 도로와 활주로,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주민들. 그들은 군인도 아니었지만 마치 자신들이 지키는 땅이 군사기지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흑산도 공항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세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연구 차 오신 거라니 반갑습니다.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하시라고
시설을 만든 거예요. 저는 다시금 그 대답에서 울릉도의 엔지니어가 했던 말과 똑같은 숨겨진 결의를 느꼈습니다. 관광객의 안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한국의 전략적 배려를 말이죠. 저는 흑산도 방파제 끝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숨겨놓은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닐까? 리사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친구를 지켜주는 한국의 기업들. 그들의 DNA가 바로 이 섬 활주로에도 깃들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섬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 대신 섬을 경계로 삼는다. 그리고 그 경계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있다. 그 문장을 적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흑산도를 떠나 마지막 목적지인 백령도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전쟁이 와도 꿋꿋이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다. 그 진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는 백령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흑산도에서의 짧은 체류를 마치고 저는 서둘러 백령도로 향했습니다. 백령도는 지도상으로만 봐도 북한과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도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되었고 군사적으로는 전방이라 불릴 만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제가 군사전략가로서 수십 개국의 기지를 조사해왔지만 이렇게 적국과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섬의 공항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발상은 결코 흔치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서해바다 너머로 북한 해안선이 어렴풋이 보일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군사전략 보고서에는 북한 해안포 기지가 이곳과 불과 14km 떨어져 있다는 경고가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막상 이렇게 눈앞에서 그 거리를 체감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적국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에 공항 활주로라니. 이건 도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백령도 헬기장은 군사시설의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리자마자 헬멧을 쓴 해병대 장교가 저를 맞이하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령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며 동시에 강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헬기장 주변에는 경계 철조망과 감시초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군사기지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안내한 유민재 대령은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강단 있는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르코 씨,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령도는 관광객도 오지만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보안 문제에 대해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섬의 군사적 의미를 직접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그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백령도의 공항 활주로는 아직 완공 전이었지만 이미 길이와 폭, 그리고 주변 시설 배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길이 1.2km, 폭 36m, 울릉도, 흑산도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어디서든 전투기가 이착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숫자는 마치 코드처럼 반복되고 있었고 한국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숨겨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아직 공사 차량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철저히 관리된 초소와 방공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 대표 이하영 씨를 만나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어업인이었지만 섬 주민 대표로서 백령도의 방어적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긴 누가 뭐래도 최전선이에요. 북한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말,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안 떠나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니까요. 설마 전쟁이 나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나면 우린 준비되어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집단 기억이 녹아있는 듯했습니다. 전쟁을 일상처럼 대비하고 동시에 평화를 유지하는 그 복잡한 감정이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때 유민재 대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코 씨,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고 어디서 무기를 받으며 어디서 적을 막을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아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미 전시 매뉴얼이에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세계 군사 전략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어서 리사로부터 도착한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경제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보내왔습니다. 마르코, 러시아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좋아해요. 왜냐면 한국 기업들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거든요. 그 진심은 절대 잊히지 않나 봐요. 저는 메일을 읽으며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보다 사람이 무섭구나. 활주로 끝자락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 북한 해안선이 붉은 노을에 스쳐 지나가듯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활주로를 깔고 주민들은 담담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적에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적이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만든다. 그 문장을 적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침묵 속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저는 백령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령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해안가 방파제에 홀로 앉아 서해 바다 너머로 북한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저에게 그 어떤 군사시설보다도 강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긴장감을 무너뜨리는 한국 사람들의 담담한 미소와 태도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으로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십 개국의 군사기지를 직접 답사하며 전쟁의 최전선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주민들, 평범한 삶 속에 군사력이 스며든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유민재 대령이 마지막 날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는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르코 씨, 한국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무기를 과시하거나 군사훈련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 개개인이 전시 매뉴얼을 머릿속에 넣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한국식 방위 전략입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 여론을 추가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믿기지 않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을 여전히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로 꼽더라고요.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조차 한국은 마지막까지 친구로 남아줬다고 말해요. 한국 기업들이 위기 때 건물을 담보로 잡지도 않고 협력사를 살려준 이야기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진대요. 그녀의 목소리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좁은 좌석에서 허리를 곧게 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결국 사람에 있구나. 그 말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곧장 시내로 향했습니다. KTX와 버스, 지하철을 갈아타며 복잡한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놀랍도록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뛰어놀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전략가로서 그 풍경이 너무도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곳도 작전 지도가 될 텐데 그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저는 백령도에서 들었던 유민재 대령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전쟁 얘기를 꺼내지 않지만 모두가 그 가능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울 시민들의 표정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웃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비상시 매뉴얼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종로의 작은 군사서적 전문서점에서 우연히 군 출신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육군 공병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백령도와 흑산도, 울릉도를 둘러보고 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담배를 꺼내 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다 지뢰 맞췄지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뢰를 깔아놨단 말씀이십니까? 그는 연기를 한 모금 내뿜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지뢰는 없어요. 그런데 전쟁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어디든 다 기지로 바뀝니다. 활주로요? 예비기지입니다. 도시요? 시가전 지옥이 됩니다. 학교요? 군병원이 됩니다. 길이요? 탱크 이동 경로가 되지요. 우린 땅 하나도 그냥 두질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군사전략가로서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고 전개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왔지만 한국이 보여준 그 조용한 준비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의 전시 매뉴얼이 되어 지하철이 대피소가 되고 편의점이 보급소가 되고 공원이 헬기 착륙장이 되고 한강 다리가 전차 이동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도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리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한국은 전쟁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전쟁이 터지면 국민 전체가 알아서 전환되는 구조라고. 그게 말이 돼?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리사, 그게 바로 한국이야. 전쟁을 설계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스쳐가도 끝까지 살아남을 나라.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어 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준비시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준비된 의식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화가 얼마나 강한 결에 위에 세워져 있는지 이제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유럽연합안보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로 정리하며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을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강변 벤치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는 이 평화로운 길 위에서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 길이 곧 전차의 이동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 마르코 벨루치가 직접 발로 뛰며 느끼고 체험한 한국의 이야기는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조용히 준비된 나라, 평화를 지키는 척하면서도 누구보다 단단하게 대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런 놀라운 이야기와 정신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